여보세요? 엄마야. 민수야. 너 왜 내 전화를 피하니? 큰애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야, 이년아. 내 아들 돌려줘. 내가 다 망쳐놨잖아. 민수야. 엄마 목소리 안 들리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전화 좀 받아. 저는 올해 74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세탁소 안에서 오늘도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눈가를 적시는 건 증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발신 기록만 가득한 화면.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준호. 어제도 12통, 오늘 새벽엔 5통을 더 걸었는데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 아파트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갤러리를 넘깁니다. 5년 전 민수가 보내온 손자들 사진. 큰 손자 지훈이는 8살, 작은 손자 지우는 5살 때였습니다. 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지금쯤 지훈이는 중학생, 지우도 초등학생이 되었겠죠. 10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손자들을 5년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자들이 세탁소에 왔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어이구, 우리 지훈이 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는 아들들도 자주 연락했고 큰아들 넷의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진 속 손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할머니한테 오면 안 되니? 세탁소에 와라.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텐데. 10년 전 재혼한 남편이 뒤에서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안 받았구려. 대답 대신 저는 다림질하던 와이셔츠를 3개 눌렀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8시가 되면 저는 어김없이 소주병을 꺼냅니다. 한 잔, 2잔 넘어가면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걸까? 전 남편의 주먹이 머리를 내리치던 그날들이 떠오릅니다. 5분 안에 밥상을 차리지 못하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외도는 기본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늘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쳐 나왔고 이 작은 세탁소에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너희들이었어. 손자들은 내 희망이었는데. 핸드폰 화면 속 아들들의 이름을 쓰다듬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예상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끊어지는 신호음. 그때 문득 석연치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며느리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들이 내 아들들을 세뇌시키고 손자들까지 못 보게 막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틈틈이 써내려간 제 자서전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인생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분노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며느리들에 대해 쓴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첫째 며느리, 박은영. 학벌도 변변찮고 키는 155도 안 되는 것 같다. 얼굴도 그저 그렇고 무엇보다 내 소중한 아들을 가로챈 도둑이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친정에서 제대로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한 게 티가 난다. 둘째 며느리, 김수진.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고분고분하지 못하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다. 정말 수치스럽다. 손가락으로 그 글귀들을 따라가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집온 지 사흘 만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 가서 울고불고 난리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슬픈 티 내지 마. 우리 민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큰 며느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공책을 넘기다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30평대 깨끗한 새 아파트. 민수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날부터 저는 종종 민수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민수와 며느리가 회사에 간 사이 제 친구 3명을 초대했습니다. 봐, 이게 우리 며느리 화장대야. 비싼 거 쓰더라고. 거실 소파도 좀 봐. 우리 민수가 센스 있지?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제 친구들은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손님들이 계시네요. 응, 내 친구들 새 아파트 구경시켜줬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허락도 없이 외부분들을 집에 초대하시는 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뭐? 네 허락. 내가 내 아들 집에 친구 좀 초대했다고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도 사생활이 사생활? 내 아들 집이 무슨 사생활이야? 새 집이 좋아서 친구들 좀 보여준 게 뭐가 잘못됐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오늘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다.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저는 그 뒤로 며느리를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집안일 하는 방식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와는 더 심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며느리 주제에 무슨 의견이야?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야. 며느리들이 내 아들들을 빼앗았어.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고 제 마음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특히 손자들을 못 보게 된 것은 며느리들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이 처가 뭐라고 했어? 지훈은 잘 있어? 벨소리만 계속 울립니다. 핸드폰을 3개 테이블에 내려놓고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 것들이 다 빼앗아 갔다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세탁소 안에서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며느리들에 대한 원망을 더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밤도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핏발선 눈에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자서전 쓰기 강좌에서 강사 선생님이 제 글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글 정말 솔직하네요. 책으로 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며느리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200만 원을 들여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 한 여자의 삶, 그리고 상처. 100불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리고 동네 서점에도 맡겼습니다. 이것 봐, 내 책이야. 내 인생이 담긴 책. 남편은 책을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들들한테 보여줄 건가요? 당연하지. 아들들이 읽어야 해. 민수와 준호에게 각각 책을 한 권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낸 지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긴 뭐야. 엄마 책이지? 엄마, 이 책에 은영이 이야기가 은영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써놨잖아요. 은영이가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뭘 잘못 썼는데 사실을 쓴 건데. 사실이요. 은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슬픈 티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며느리 교육을 위해서. 며느리 교육이요? 엄마,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책 읽었습니다. 수진이한테 한 말들을 어떻게 책에다 쓸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실을 쓴 건데. 하지만 그 뒤로 아들들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받기도 했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이가 직접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끝내려고 왔습니다. 끝내? 뭘 끝내?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관계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제가 쓴 책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가득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벌 낮고, 키 작고, 못생기고, 도둑? 그건 전 1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갖고 계시는 거, 허락도 없이 친구들 데려오는 거, 명절 때마다 제 요리를 지적하시는 거 다 참았어요. 민수 오빠 때문에. 내가 그런 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였죠.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지훈이 지우한테도요. 너가 내 손자들을 못 보게 한다고? 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전화번호는 결국 차단되었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단 한 번도 아들들과 통화하지 못했고 손자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자서전을 꺼내봤습니다.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처음으로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읽어봤습니다. 학벌도 낮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글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느리들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세탁소에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79살의 박 할머니는 늘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요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 네. 좀 그렇죠.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쓰신 책, 저도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 책 읽으면서 제 며느리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사장님처럼 며느리한테 참 매정하게 굴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전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다는 거. 그냥 폭력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폭력을 제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거였죠. 박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며느리가 참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며느리가 간호해주면서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사장님은 지금도 아드님들이 전화 안 받으시죠? 손자들도 못 보시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벌써 3년째예요. 그 책 때문인 거 아시죠? 솔직하다고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이라면요. 그날 밤 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폭력이었어요. 재혼한 남편도 저녁을 먹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박 할머니 말씀 좀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전 남편한테 맞고 살았잖소. 그때 얼마나 힘들었소.
근데 당신이 며느리들한테 한 게 그거랑 뭐가 다르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폭력 아니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탁소 일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74세의 제 얼굴. 주름 가득하고 눈가는 늘 부어 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환한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던 그 사람.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거울 속 제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달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대신 말로 상처를 줬을 뿐, 주먹으로 때리는 대신 글로 모욕했을 뿐, 결국 똑같은 폭력이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책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며느리의 입장에서 읽으려 애썼습니다. 학벌도 낮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만약 누군가 제 딸에 대해 이렇게 썼다면, 만약 제가 며느리였다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제가 옳다는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물음에 답하기엔 아직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각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참았잖아. 하루는 안 마셨으니까 오늘 좀 마셔도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자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년 전 지훈이와 지우. 활짝 웃고 있는 두 아이. 지훈아.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지? 화면 속 손자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진일 뿐이니까. 술 기운이 오르자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직접 가면 돼. 손자들 얼굴만 보면 돼. 한 번만 보면. 새벽 1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강 아파트요. 빨리 가주세요. 10분 거리의 민순의 아파트.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게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엄마야. 지훈아, 지우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다고. 은영아, 손자들 얼굴만 보면 돼. 한 번만. 문을 두드리는 손이 점점 세졌습니다. 발로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빌어. 엄마가 이렇게 빌잖아.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기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무슨 난리예요? 사람들 다 자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문을. 술 드셨죠? 지금 당장 안 그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5년 동안 손자들 못 봤어. 5년 동안. 다른 집 문도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이웃들이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드디어 민순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민수야, 우리 지훈이 지우 좀 보게 해줘.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민수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새벽 1시에 술 취해서 와서 이웃들 다 깨우시고. 손자들만 보면 돼. 왜 안 돼? 왜 내 손자를 못 보게 해? 그때 은영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경찰에 신고합니다.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경찰을? 네,
주거 침입죄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랑 지우 지금 안방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자기 할머니 목소리 듣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들이 뭐? 민수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어제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할머니가 무서워요. 할머니 오면 숨고 싶어요라고. 선생님이 은영이한테 연락했어요. 아동 심리 상담 받으라고. 할머니가 무서워요. 숨고 싶어요. 심리 상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손자들한테 복도 끝에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주민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수가 저를 끌다시피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정말 다시는. 민수야. 엄마가 그리고 준호한테도 그러셨죠? 어제 새벽 3시부터 전화 20통 넘게 하셨잖아요. 수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준호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잔다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준호에게도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지우도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우리 할머니 무서워라고. 선생님이 은영이한테 연락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저를 1층 로비까지 데려가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엄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시면 정말로 다 끝나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뒤돌아봤습니다. 민수는 로비 유리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무서워한다고? 지우가 나한테서 숨고 싶다고? 심리 상담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술 냄새가 진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모습인가? 이게 손자들이 보는 할머니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요. 할머니 오면 숨을래. 그날 이후 저는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세탁소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죽소. 제발 술 좀 그만 마시시오. 죽으면 어때요? 어차피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나는요. 나도 당신 가족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내 손자들이 나를 무서워한대요. 무서워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전 남편이랑 똑같소. 뭐라고요? 전 남편도 그랬다잖소. 화나면 물건 던지고 술 마시고 폭력 휘두르고. 당신 지금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오? 나를 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순간 제 손이 남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건가요? 남편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 집에 좀 있다 올 거요.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여보, 미안해요. 어제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3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세탁소.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손자들도 이제는 재혼한 남편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4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마당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박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세탁소 마당에 쓰러져 계시길래 119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정말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손자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지훈이가 할머니 무서워요라고 했대요. 김 사장님, 전 그저 손자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꽃 한 다발을 놓고 가셨는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소. 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순 없소. 퇴원하는 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제가 출판한 자서전을 꺼냈습니다. 책을 펼쳐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들들의 입장에서, 손자들의 입장에서 학벌도 변변찮고 키는 155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사람한테 할 말인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다. 정말 수치스럽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대드는 건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책을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남은 책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눈물이 쏟아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을 찢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더미 앞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은 걸까? 찢어진 책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울고 나니 눈은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준호야, 엄마야.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을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게. 다만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걸 말하고 싶어. 은영아, 수진아. 너희들한테 한 말들, 그 모든 게 잘못됐어. 학벌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어. 너희는 내 아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픈 티 내지 말라고 한 말, 그건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 한 말이었어. 엄마도 사람을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알아. 그런데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희 집에 허락도 없이 친구들 데려간 것, 명절 때마다 요리 지적한 것, 시어머니 말이 법이라고 한 것, 모두 다 잘못이었어. 그리고 지훈아,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를 무섭게 만들었구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집착이었고 폭력이었어. 엄마는 전 남편한테 맞으며 살았어. 그때 엄마는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됐구나. 주먹 대신 말로, 폭력 대신 글로. 이제 엄마는 연락하지 않을게. 접근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일게.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만 언젠가 정말 먼 훗날이라도 너희들이 엄마도 아팠구나, 할머니도 아팠구나 라고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울 것 같아. 사랑한다. 진심으로.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아들들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며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우셨구려.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술은 일주일째 안 마셨어요. 앞으로도 안 마실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아? 준호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디?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에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오빠가 어머니 연락하라고 해서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준호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다리 골절이래요. 잠시 후 준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형도 받았어요. 형이랑 통화했어요. 형이 울더라고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미안해요. 3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받은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저희도 잘못했어요. 엄마, 전화 받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도 아팠다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맞으며 사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엄마를 밀어냈어요. 수진이한테만 신경 쓰고 형수님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밤새 읽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가져왔고 저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내 부모님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을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훈이랑 지우 만나고 싶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나도 돼. 아직은 아니에요. 애들이 아직 무서워하니까. 근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그래. 천천히 가자. 급하게 생각 안 할게. 애들이 준비될 때까지. 민수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준호가 태어난 날 저는 세탁소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됐구려. 천천히 가면 되는 거요. 네. 천천히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오늘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 볼 수 있어? 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하던 손자가 이제는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물어봤다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
지훈이가 정말 준비됐을 때 보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공원에서 만날래요? 지훈이랑 지우 데려갈게요. 정말 괜찮아? 네. 은영이도 괜찮대요. 근데 엄마, 약속해주세요.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민수야. 일요일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민수 가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키가 훌쩍 컸고 지우도 초등학생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할머니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많이 컸구나. 네, 할머니가 미안해. 무섭게 해서.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머니도 아팠다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손자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할머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사줄게. 민수야, 같이 갈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아이스크림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저희 떡볶이 사주세요. 그래,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우와, 할머니 최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헤어질 때 지우가 작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손자들 봤어요. 지우가. 울지 마시오. 기쁜 일인데. 기쁜 눈물이에요. 정말 기쁜 눈물. 세탁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4세의 제 얼굴. 여전히 주름은 많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분노와 집착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조금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4세,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보자. 사랑하는 법을, 놓아주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대요. 정말? 네. 다음 주에 세탁소로 가도 될까요? 그럼 와라. 천천히 가르쳐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담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고 함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제 인생도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뜨는 법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세탁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남편과 아침을 먹고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이번에는 제대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손자들이 언젠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그날을 꿈꾸며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